오늘은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전반부를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책의 후반부는 요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서론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경제적 자유의 체계이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역할을 다룬다. 두 번째로 부수적 주제는 시장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보기에 중앙집중적 계획은 하이에크가 붙인 제목처럼 예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유주의는 정부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권력의 집중이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믿고 있으며 더불어 역사가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코 개별 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왔던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지만 자유를 촉진하는 국가 개입이라면 당연히 유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본적으로 이제 큰 정부에 반대를 하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1장에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쟁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자유도 촉진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증거가 일치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와 자유롭지 못한 정치 체제의 조합도 분명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한 사회들에서조차 소련이나 나치 독일처럼 경제적 전체주의와 정치적 전체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현대적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들보다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렸다. 과거 소련과 현대의 중국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수백만 명의 경제 행위를 조정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는 중앙에서 지시해서 끌고 나가는 것, 하나는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입니다. 바로 이제 시장의 방식이죠. 자유시장이 존재한다고 정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토론장으로서나 정해진 규칙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심판자로서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경제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하면 권력 집중은 거의 불가피하다. 반면 경제력은 정치 권력과 분리된 채로 남으면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맞서는 힘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을 예로 들면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바로 전에 일본의 굴레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미 군정이 일본의 재벌들을 해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강력한 관료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을 해체한 것은 미 군정의 이제 뭐라고 보면은 이제 실패 혹은 오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사회에서도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분야는 뭐냐면 시장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분야가 있고 다룰 수는 있지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치적 경로를 이용하는 편이 나을 법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규칙의 제정자 겸 심판으로서 정부는 활동하게 됩니다.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관습이나 합의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부가 필요한 것은 절대적 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정부주의가 하나의 철학으로서는 아무리 매력적일지 몰라도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기술적 독점과 외부 효과를 근거로 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 시장을 통해 처리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일들도 정부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자발적인 교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러한 교환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 독점과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독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그것을 기업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화 산업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전화를 이제 전선을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외부 효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도심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치죠. 근데 그 공원에서 입장료를 받는 사람들만 그 공원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공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그 공원의 혜택을 따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급과 수요라는 그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서 긍정적인 혜택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정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가부장적인 온정주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정부 행동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이 이상자나 어린아이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부장적 원정주의를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화폐 통제, 즉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 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공황이 소수의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긴축 정책을 해서 망가뜨려 놓은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세 번째 단락쯤에 오시면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법에 의한 운영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의 변덕에 좌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제시하는 것은 통화 당국으로 하여금 통화량의 특정한 증가율을 지키도록 지시하는 법제화된 준칙입니다. 이를 위하여 통화량을 일단 정의를 합니다. 이 정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현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된 통화량이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증가하도록 연준이 점검하도록 정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몇 퍼센트인지와 통화량을 어떤 것으로 정해야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화폐의 특정한 정의와 그 증가율을 확정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서 이제 재정정책이 나오는데요. 통화정책의 준칙에 대한 적절한 대응물을 재정정책에서 찾자면 사회가 사적인 경로를 통하기보다는 정부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일만으로 범위를 좁히고 내년의 경제 안정 문제와는 무관하게 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은 이제 케인즈안적인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또 20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있죠. 그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만은 대결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대결적인 구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케인즈안적인 정책, 정부 지출이 100달러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그 대신에 민간 지출이 100달러만큼 감소해서 소득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프리드만적인 해석인 거죠. 반면에 케인즈는 그것이 이제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케인즈적인 주장의 전제에 대해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를 무엇에 썼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0달러를 어디에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제시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 입장료를 무료로 해보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심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에 썼을 100달러를 아꼈을 때 그 사람들이 100달러를 다른 데 바로 쓸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로 정부가 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로 건설을 민간에 줬으면은 그 민간 회사가 도로를 건설을 했겠죠. 근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 역할을 했으니까 거기에 투자하지 못한 그 회사가 다른 데다가 그 돈을 정확하게 그만큼을 투자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처가 덜 매력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만큼 민간에서 또 지출을 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그 100달러를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의 증가는
빌리려 했던 사람들의 민간 지출이 감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쇄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이 이 두 가지 측면들 중 어느 쪽에서 더 경제성을 보일지는,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야기했듯이 정부 지출이 최대한의 소득 증가로 갈지, 아니면 프리드만의 주장처럼 소득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실은 민간의 경직성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 경직성은 사실적 증거로 판단할 경험적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 논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라는 거죠. 그 수행을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나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케인즈와 밀턴 프리드만의 대결을 보면서 저는 그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금융위기 템플릿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시행할수록 결과가 평균보다 훨씬 좋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시행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돈을 공급하고 그 돈을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만을 쓰는 경우는 돈을 쥐어주는 통화정책과 그 돈을 쓰게 하는 재정정책이 병행되는 경우만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긴축과 세금 인상은 모두 큰 실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책도 한번 추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책 자본주의와 자유는 물론 이제 완전하게 동의를 하시는 분들과 또 완전하게 반대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의 의견에 동의를 하던 하지 않던 그의 사상이 우리 사회와 세계에서 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일독하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